안녕하십니까. 토론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이후에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찬반 시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만장일치일지 아니면 의견이 갈리게 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은 기각됐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로 나왔습니다. 여야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주요 쟁점,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정계에 미칠 영향 살펴보고요.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전북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론코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세표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판결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의견으로 갈라진 것처럼 만장일치는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더 유발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산불 등 국가가 너무 힘든 시기니까 화합해서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나는 탄핵될 거라고 봐요. 그 12.3 비상계엄을 안 했다면 지금 이런 발단이 없잖아요. 무조건 탄핵시키라 한다고 봐요. 난 비상계엄을 겪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당이 야당이 필요 없이 서로 협치를 하고 서로 존중을 해서 그냥 빨리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정리하고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경제를. 쟁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어질 줄 몰랐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판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탄핵 결과보다 먼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여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탄핵이 길어지는 것만큼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게 여야 정치권 공방이 아닐까 싶어요. 주말마다 지역 곳곳에서 집회도 하고, 그 상황을 더 심란하게 만든 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선동과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컸는데 국민이 앞으로 화합할 수 있을까,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우려스럽고, 사회적 화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대통령 탄핵 문제와 사회 안정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통령 탄핵과 관련 내용들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탄핵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도민들 목소리, 인용, 기각, 각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너무 늦어집니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14일 최종 변론 기일부터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근데 2월 25일 날 최고 변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을 넘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이 당초에는 상당히 간단한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꾸 절차랄지 또는 내란이냐 아니냐, 왜 소추안에서 뺐니 이런 문제가 끼어들면서, 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다 부정을 해버리고 사령관들 이야기한 것도 다 부정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수선하게 지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이 지금 의견이 서로 견해차가 있어가지고 합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합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전 나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한덕수 총리 심판 때 그걸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5대 2대 1로 지금 갈려가지고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예컨대 의결 정족수 문제도 저도 상당히 주의 있게 봤거든요. 이게 150명 이상이냐 200명 이상이냐, 대통령이 준하는 걸 적용하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국무총리 강요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일부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것도 서로 엇갈려 있고, 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한 거,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것도 서로 첨예하게 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이야기 나왔고, 똑같은 사안인데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갈렸고,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갈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5대 2대 1로 기각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쓰던 말 중에 법 기술자랄지, 그리고 법이 영향력 있고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동아줄로 작용하지만 서민 약자한테는 거미줄이 돼가지고 다 깨지고,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 예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무력감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놓으라는 법조인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 무력감. 그리고 예당초 아까 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계엄령의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법 위헌이라는 걸 다 결과가 됐고, 다만 이제 그 절차적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최종 결정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예. 마냥 그림자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자꾸 이 머리에 좀 꽂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경우도 계엄 위반은 명확하지만 그 국민의 어떤 그런 강압이랄지 피해를 안 끼치고 뭐 훼손되고 폭동 뭐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나올까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자꾸 뇌리에 꽂혀 있는데 이걸 몰고 가기 위해서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끼리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맞부딪히면서 오늘날까지도 선거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4월 18일 날 그 두 분이 예. 이제 임기 마감이 돼가지고 문영배 이미선 그만두게 되는데 사실 2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무용론이랄지 또는 그 직무유기랄지 이제 이 문제로 그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중에는 목요일이 됐든 뭐 금요일이 됐든 지정기를 해서 선고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진짜 4월 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하루 전이 4월 17일. 그 많은 분들이 이 헌법재판관 8명이 꼭 전원일치 만장일치 의견 꼭 내놓아야만 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일치가 안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기 대표님. 그 실제 뭐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두 차례에서도 그 내부 의견은 엇갈렸지만 만장일치로 인용하거나 기각을 했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재의 내용을 보고 최근에 그 탄핵 어떤 심판하는 과정에 그 방통위원장 있었죠. 이진수. 그것이 사대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국무총리는 또 5대 2대 1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진영 논리가 침투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거 같으면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했을 거라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뭐 인용해야죠. TV로 다 생중계를 했는데 쿠데타를 군인들이 난입하고 국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적 논리를 동원해서 뭐 찬반 양론으로 갈려가지고 그 광장에서 대결하듯이 헌재에서도 대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너무 조급증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갖고 국민들 피를 말리게 했다고 봐요. 스트레스로. 왜냐하면 2월 달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일부 그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2월 달에 뭐 60일 전에 탄핵할 거라고 다 뭐 하고 했고 근데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고 2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2월 25일에 최후의 진술을 끝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아니 그 최후 진술 전에 일찍 끝날 것이다. 2달 안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처음에. 변론 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10여 차례 이상으로 됐는데 근데 실제 전부 다 이게 사기단 말이에요. 정보도 없이 막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쉽게 돈 버는 행태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또 기성 언론들도 같이 춤을 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각종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패널들도 끝날 때 보면은 정보가 없어요. 그냥 카더라예요, 다. 뭐가 어디서 들었다. 근데 출처도 못 밝히고 카더라고. 또 들리는 이야기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편결을 아직 안 했잖아요. 평이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직 표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주장하는 바를 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또 그 헌법 연구관들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도 다양한 시각들의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걸로 가는가에 대해서 철통보안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저는 그 4월 18일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제 뭐 4월 18일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남았잖아요. 2주 정도에 뭐 길게 하면 또 좀 더 있겠지만 한 2주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결국은 뭐 2주 안에는 하겠죠. 그래서 좀 너무 막 정보도 없이 내일 한다, 모레 한다, 급해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차분히 이제는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기다려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쭉 보면서 과연 그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문제를 헌법재판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근본적인 어떤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탄핵을 정확히 국회의원들이 하든지 뭐 이렇게 국회에서 뭐 3분의 1을 하든지 해가지고. 근데 선출된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추천이라는 게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관계잖아요. 그렇긴 하죠. 대부분 지금 추천된 사람들은 그 관계망이지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법조계에서 그렇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들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정당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너무 또 어떤 정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헌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겠고요. 이경규 의원님, 뉴스를 전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지금 산불이 경남에서 쳤겠지만 우리 지역 고창에서 정읍 물론 진화됐습니다. 무주에서 또 산불 진화됐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기도 하고 국가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안정시키는 게 정치고 또 그다음에 안전한 국민의 보호가 또 최우선시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 탄핵의 헌재 시간만 바라보고 있고 여야의 갈등의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과연 행정이나 입법, 사법에서는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안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언제부턴가 지금 대결 갈등 정치가 계속 튀고 있고 그것이 시일이 흐를수록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문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민주주의 가장 그래도 성숙되고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국회고 대의정치인데 그래서 대의정치의 지금 문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뭐 SNS도 발달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참여하는 기회를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헌재 얘기를 했는데 헌재 무용론이 나온 이유가 바로 저렇게 진영 논리가 개입돼 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있으면은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치 문화가 좀 바꿔줘야 되고 선거 제도가 바꿔줘야 되고 또 국회 어떤 기능이랄지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조기에 대해서 이뤄진다고 한다면은 개헌 문제도 약속이 들 거고 또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이 나올 텐데 우리 정치 문화가 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승자 독식의 이 정치 문화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컨대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그러는데 특정 정당의 독식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 유권자들을 정치인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선거 때만 쳐다보지. 그래서 적어도 이 선거 때 끝나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유권자들이 객체로 전락하는 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역시 주인 자리에서 주인 자리를 정치인이 맡고 있는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 탄핵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 정치 문화 바꾸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사회 어떤 그런 문제, 폭동 또는 뭐 구화된 세력들의 폭력 난입 사태랄지 또 이제 종교인의 어떤 그런 선동 행위랄지 또 유튜버들의 그런 가짜 뉴스 막 증폭시키고 또 돈벌이 수단으로 해가지고 또 에스컬레이팅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좀 던져져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정치 이벤트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 좀 담아가지고 좀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우리 민생이랄지 또는 국민들이 어떤 주인 되는 그 자리를 찾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예. 그 요즘 뭐 무슨 세대 MZ 세대 뭐 이렇게 해서 세대별 차이, 정치 의식 차이, 모든 뭐 문화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영기 대표님 민주화 운동 세대시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봤을 때 일제 강점기 이후에 신탁 통치 이후에 전쟁 이후에 분단의 어떤 또 군사 정권 독재 그리고 민주화 OECD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민주화, 형식의 민주화는 됐는데 과연 의식의 민주화가 돼 있는가? 지금의 2024년 12월 3일 이 계엄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인가? 전 세계가 생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사의 어떤 형식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단된 것일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탄핵이 뭐 어떻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제 경우 수에는 나오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과거의 어떤 민심의 대결 구도라면 예. 지역 구도였거든요.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런 지역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좀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표 성향을 보면 그것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상황을 보면은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좌우 대결 구도가 첨예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진보 보수는 아니겠지만 뭐 현재 이쪽이 진보냐면 그것도 아니고 보수냐면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양 진영 간에 어떤 대결 구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특히 SNS가 발전하면서 그다음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 기능이 약화되고 돈 중심의 어떤 사고 그냥 자극적이고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팩트로 포장해서 일단 벌고 보자. 일단 구독자를 늘려보자. 이런 것들이 되면서 가짜뉴스가 많아졌는데 이런 가짜뉴스를 쉽게 방통이든 언론 기존의 어떤 언론이든 간에 법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활용하는 특히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많이 활용하면서 뭐 SNS상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어떤 과거 대통령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튜브는 이렇게 홍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도리어 제도권 언론까지 다 어떻게 보면 먹혔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가짜뉴스들이 팽배하고 그런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뉴스에 국민들이 어떤 더 인협적으로 자기 진영간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2000년대에 뭐 OECD 10위 안에 드는 경제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무당말이나 듣고 있고 전부 다 정치인들, 권력자들, 경제인들이 다 무당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점치고 있고 앞뒤도 안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팽배하고 그런 무당들의 어떤 발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뜬금없는 이런 그리고 또 전혀 상식 밖의 어떤 구태타들 무당말 들었겠죠. 그것도 무속인 뭐 의존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의 어떤 세계사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은 국민 어떤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거다.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그 12월 3일 날 우리가 영화로는 봤죠. 천만 영화죠. 그 서울의 봄 이런 게 봐서 중학생도 다 알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가. 근데 그런 것들이 밤에 이루어져 가지고 다 국민들을 그냥 얼마나 놀랬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이제는 그 흐릿하게 막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면서 많이 양 진영간의 대결로 돼가지고 선과학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서 뭐 그냥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뤄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원래 현재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잖아요. 옛날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또 그 헌재 안에까지 어떤 진영 논리가 침투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현재의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젊은층 2030 민주주의 훈련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역사, 올바른 역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어떤 후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어떤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도 쉽게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주장하면은 막 쏠림 현상으로 해갖고 팩트 확인도 없고 진실 규명도 없이 빠져드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SNS 상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 정치에도 알겠습니다. 투영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내지 못하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경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우클릭화. 빠져들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10년 전에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책 중에 하나가 이경재 의원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렇죠. 책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법이 도덕 이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의 이 양당 체제의 대통령 중심제, 소선거구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 무엇일까? 국가 가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안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과연 입법, 사법, 행정, 3법 분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안에서 뭐 탄핵의 이후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요건이 또 맞는지에 대한 충족 여부, 보고령의 합법성 여부,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0.73%의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소 야대 속에서 한쪽은 탄핵을 남발했기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국민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문제,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환경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을 예.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 뭐 두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인데 그에 맞는 정치인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예. 적어도 이제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을 좀 정확히 잘 뽑아야 되겠고 대통령이 되면은 또 뭔가 뭐 파트너십이랄지 또는 섬김 리더십이랄지 또 국민을 추상같이 이렇게 알고 섬기는 그런 것들 또는 예컨대 이제 이 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그러면 상대방 야당을 인정하고 뭔가 좀 파트너십으로 그 같이 하는 그리고 이제 밀당,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국민의 어떤 그런 욕구를 받아들이고 세계 어떤 그런 조류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협치 말만 그랬지 한 번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뭐 한 2년 정도 지나가서 한 번 뭐 티타임 정도 한 것이 전부고 또 그런 거를 성격성으로 그런 걸 참지 못해가지고 뭔가 좀 계엄이랄지 또 비상 이런 사태를 계속 강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모의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시스템 강화 쪽 예컨대 인사를 통해서 뭐 국방장관을 바꾼다랄지 이런 걸 계속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사람의 어떤 인물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얼마나 훌륭한 또 인물이 많습니까? 정치에 어떤 익숙하고 선진 정치를 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함으로써 이런 그런 파국을 자초했고 국민적 혼란을 지금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의 문제다.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재 큰 홍역을 겪고 있는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대선이 이룬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걸러내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착근시키는 그런 역할, 숙제를 던져준 계엄 탄핵 정국이다. 그것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은 계엄 탄핵의 어떤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반성해야 될 점들은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어떤 파트너십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국민 안정이 되고 민생도 살아나고 그렇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사람은 우리 전직 대통령들 다 대부분 구속됐잖아요. 죽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 문제는 아니다.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대통령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대통령 선거문은 막 양 진영 가래하고 국회의원이 소선거구제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자기 자신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쉽게 말해 정치권에 투영되지 않거든요. 소선거구제는 승자 한 명만 되잖아요. 2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빨리 국회의원 제도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집중되는 권한도 이원 집중을 해서 나누든지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예를 들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한 2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민주당 뭐 지금부터 10명 됐다고 치면 다른 정당도 2당도 한 5명, 3당도 한 5명 되면 의견들이 이렇게 막 30년간 독점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청도처럼 이렇게 뭐 교차로 나오듯이 예. 그런 데가 더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성숙하잖아요. 국회도 뭐 아니면 도게임 이 소선거구제가 없어져야만 국회에도 다른 여야 두 정당만 있는 게 다 지금 현재도 다른 정당이 있지만 예. 워낙 의석수가 없으니까 미미한 거고 좀 의석수가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다며 있고 또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가지고 예. 한 10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해야 협치가 되는 거지. 양당에서는 협치가 거의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맨날 야당은 영수회담 해달라고 했지만 그 응원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위기 국면 아니면 그러니까 항상 대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를 하려면 그 대통령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권한도 좀 약화시키고 뭐 외교나 국방이나 우리는 뭐 분단돼 있다고 하니까 외교 국방 쪽을 전담하게 하고 내치는 국회 중심을 한다면 뭐 내각제 요소를 감면해가지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현재는 그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도 근소한 표차를 이겼는데 혼자 다 먹고 막 거의 뭐 100대 빵으로 이긴 것처럼 행세하고 국회도 전체 표로 보면 5%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근데 막 의석수는 완전히 막 원사이드 하니까 아무래도 또 다수결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잖아요. 다 독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초기부터 원구성에서부터 과거의 관례나 룰이 깨지고 쉽게 말하면 독식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철저히 대결 구도로 가고 그 지지자들도 양 진영으로 나눠서 대결을 해나가는 구조가 그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재 판결이 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라 어쩔 수 없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입니다. 그런 그 위의 가정에서는 철저히 이번에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자기 플랜을 공약으로 내걸고 만약에 그걸 실행하지 못한다면 중간평가를 받겠다든지 해가지고 강제를 해내야만 또 당선되면 임기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제를 해야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 12월 3일 친유 쿠데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 국회 양 대결만 하잖아요. 민생은 관심도 없잖아요. 뭐 그 화재 현장 한 번 가는 게 민생 아니잖아요. 그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침입하고 우리 한국 경제 전체도 대기업 빼고는 다 어려운데 건설도 뭐 마찬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는 심판이 제대로 안 되고 선거 그런 것들 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본이 있지만 대본이 필요 없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의원님, 우리가 이제 초중고 12년 교육을 받고 대학은 선택에 의해서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만 이 대결과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은 한편에서 보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고 하지만 어떤 대결 어떤 경쟁이냐의 앞에 수식어가 이제 공정한 경쟁이냐 이런 이야기가 또 해볼 수 있겠고 과연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런 양당 정치 또 일당 독점 이런 부분들과는 과연 맞는 원칙일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나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했습니다만 과연 정치사를 보면 이런 논리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일까? 전반적인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 김영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제7공화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헌, 아까 소선거구제, 대통령 중심제, 이 경쟁, 우월성, 빨리빨리 이 어떤 양당의 독점 구도가 적대적 공생 관계가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에 지금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이야기, 뭐 헌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또 정치 환경 또 세계 어떤 질서도 많이 변화된 상황인데 그 어떤 그 흐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 추가로 또 반영시켜야 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정치 문화인데 이 정치 문화가 지금 다운돼 있어서 그 뭐 정치는 사료 얘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는 저는 정치 문화가 고양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저변에는 이제 양극화 문제랄지 그렇죠. 정치의 양극화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통해 녹여낼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어떤 그 상당히 그 높아진 그런 의식 수준, 눈높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들. 지금 4차 혁명 시대고 AI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 과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이런 문제도 또 하나 나와 있는 거고 또 진영 논리 어떤 날카로움 이것들을 좀 마무시켜 가지고 서로 협치를 할지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 이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세계 정치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이고 그래서 구구화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구구로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현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폭력 난동 이것이 극에 이른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화, 구구가 대중화로 가고 있는 길목이 아닌가. 근데 이런 폭력 난동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어떤 반성이랄지 또는 제도적 변화랄지 이런 걸 모색을 좀 기류가 없어요. 또 그 흐름이 아무리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그 지지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힘이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구구의 어떤 대중화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치명적인 어떤 낙후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문제들 역시 정치권이 녹여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날카롭게 지금 솟아있는 진영의 어떤 논리랄지 또는 경제 양극화 이 정치 양극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저도 뭐 식견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대 김노리 같은 교수가 이제 이 간간히 TV랄지 그렇죠. 또는 그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교육에 있다고 그분은 가장 첫 번째로 교육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이 파시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있죠. 위에 갈수록 권력화된 기득권층일수록 다 파시스트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저번에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경쟁, 우월, 지배 뭐 이런 그렇죠.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이 살아남는 자만이 어떤 존경받고 우뚝 서 있는 그런 강자의 논리. 이제 그게 저변에는 이제 신자유주의에 이제 그걸 촉발시켰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우리도 교육 문제를 좀 다시 제로 상태에서 좀 뜯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존 인프라, 기초적인 인프라 없이 정치 어떤 선진화랄지 또 경제 뭐 어떤 양극화랄지 이걸 해소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부터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말 터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을 향해 정치가 가고 있는지 왜 이러한 현 주소가 오게 됐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심리연대 김영기 대표입니다. 오늘 녹음 시점은 28일 금요일 지금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일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탄핵 선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6일엔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나름 이제 대선 어떤 행보에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중순께 나오거나 또 인용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6월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보셨어요? 우리 김영기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과거 1심 재판이 좀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이준 교사가 유죄를 받고
그 선거법 무죄를 받을 걸로 많은 법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죠. 근데 거꾸로 나왔거든요. 이승 여사는 무죄가 되고 선거법은 뭐 집행유예니까 큰 어떤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2심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고, 예상했던 대로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선 가도에 있어서 탄핵이 인용만 된다면 예. 유력한 대선으로 날개를 다른 꼴이 되고, 약화된 사법 리스크 속에서 뭐 유일무이한 어떤 그 지금 야당 후보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더 그게 흔들림 없이 갈 확률이 이제 높아진 것 같고, 또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엄청 다 유죄받을 걸로 예상을 했잖아요. 일단 뭐. 2심이 뒤집혔기 때문에. 예. 다 뭐 그 기각이나 이런 거 예상했는데 그쪽에 전문가들이 그 말문이 다 막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또 수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바로 예. 뭐냐면은 뭐 재판관들이 호남 사람이었는데 3명 다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뭐 대법원 빨리 하려는 동 이게 요즘 풍중 같습니다. 예. 절대 자기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자기하고 같은 편에 생각하고 다른 어떤 판결이나 내용이 나면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론이 자꾸 분열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어떤 풍조들이 예. 이재명 그 대표 선거법과 관련해서 나타났는데, 이제 앞으로 그 대선 가면 아무래도 재판이런 거 다 중단이 될 거고, 또 만에 뭐 당선된다면 이제 예. 뭐 상당한 뭐 알겠습니다. 거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아킬레스를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전화 연결할 분은 한때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5선의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요즘 너무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다른 질문을 떠나서요. 1심에서 70만 원 받으셨고 일단 다행이고, 판사가 판결 이후에 큰 정치하십시오라는 말씀 하셨어요? 들으셨죠? 예, 무겁게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북에는 정동영이라고 하는 큰 정치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사에 대한 소견을 좀 저희가 나눠봤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계속 뭐 지금 3시간 도보 행진하고 또 집회 장소 3시간 이상 외치셨습니다. 최근의 상황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지금 좀 불안해하시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 상황이 정상은 아닙니다. 오늘이 지금 피의자 윤석열의 최후 진술, 그래서 변론이 마감된 게 2월 25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로서 만 31일,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결로 지금 선고기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아직은 대한민국의 최고 재판소인 최고 법원인 헌재에 대한 존중과 기대를 접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타는 가슴 속에 헌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헌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6월 항쟁 민주화 운동의 희생의 그 위에 태어난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의 망령을 영구히 추방하라는 그런 정신을 담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헌재인데, 명명백백한 5천만 명의 생중계로 본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발표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왜 이렇게 헌재 시간이 늦어지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국민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인용해서 파면한다는 것은 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8명의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소한 30년 이상 판결문을 써온 분들입니다. 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판단할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헌법을 깼느냐 안 깼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아니냐, 위헌성과 중대성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 헌법 위반이라는 건 너무도 명명백백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이고요. 5천만 국민이 증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채 정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행위만큼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에 비하면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더 무거운 거지요. 그래서 중대성과 이 위헌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펜을 거꾸로 잡고 쓰려고 해도 기각이다, 각하다, 저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혹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3월 26일이니까 그 이후로 늦추자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해소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죄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 오후라도 그 선고기일 발표하기를 지금 바라는 심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하면 저희 녹음 방송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다시 생방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뭐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 단장도 맡고 계시고 오선의 의원님입니다. 오늘 또 저희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두 분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과 김영기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이경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말씀 잘 들었고 정리가 됐고요.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좀 놀라운 대목이 그 8명의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게 상당히 놀랍고요. 의견 차이가 컸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각행하면서 그 사유가 위헌 위법하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게 노림수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재판관 몇 분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길어지고 있고 그렇게 보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나 여쭤보고요. 위헌 위법하지만 판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태도 문제인데요. 민주당이 꼭 그 국민의힘과 똑같은 그런 등가로 이렇게 대응하고 공격하고 또 그 반격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제일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은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뭔가 좀 성숙된 좀 리딩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시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수권 세력으로서 좀 더 성숙된 자세를 보여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질문하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관들 판단에 대해서 이분들은 판단한 거니까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 파면 문제, 탄핵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이거죠. 이거와 지금 패턴을 일으킨 대한민국을 헌법을 파괴한 피의자 윤석열의 이 혐의, 그 죄질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한덕수 탄핵 기각을 윤석열 탄핵과 연결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계량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격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영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초면대 김영기입니다. 김 대표님. 저는 탄핵 문제는 어차피 의장님도 정부가 없고 저도 없고 다 추론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난무합니다만 지금은 정보와 설레 휘둘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기각 발표, 탄핵 인용 발표, 파면 발표 하루 전날 그 전날 밤에
국정원, 당시 국정원이죠. 국정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5대3으로 기각된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예. 직무 복귀를 준비했고 또 그 며칠 전부터는 이게 실추된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때 1기 트럼프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해서 외교 비서관도 추가로 보강하고 하는 등 그 정보에 춤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때도 8대0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그때는 그 당일날 오전에 평결을 했다고잖아요. 예. 박근혜 때는 그런 거고 저는 뭐 이번은 전 국민이 다 그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없는 그래서 추론이 필요 없다. 그냥 빨리 인용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그렇지 예. 않으면 저는 다음에 개헌하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 과거에 우리는 성문법 국가인데 관습법으로 서울이 수도라게 하고 수도 이전을 못하게 막은 그 죄 하나반나로 그때 없어졌어야 하거든요. 개헌을 못해서 못 없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존립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냐 검찰이 없어지냐 뭐 이게 지금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고 저는 대광법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중요합니다. 예. 대광법이 법사위까지 통과됐는데 어제 본회의를 해야 하는데 화재 산불이 워낙 지금 그렇죠. 심하게 해서 연기가 됐는데 무기한 연기된 건가요? 아니면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하게 되나요? 본회의 이제 어제 법사위 통과까지 정말 전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애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 출신이 아니어도 어제 법사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결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회의 남아 있는데요.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면 또 이게 물론 이제 어제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못까지 받긴 했는데 또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한덕수 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그렇죠. 모르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거부권 정말 또 행사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 본회의가 좀 연기된 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문제 있습니다. 탄핵 문제가 결론이 나면 그 국무총리는 그냥 형식적인 일만 하면서 대선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여타 중요한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물 흘러가듯이 이번에 비록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고 민주당 단독으로는 했지만 뭐 이제 본회의는 무난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그래서 생각. 본회의 회부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면 이후로 늦추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가 원래도 가난한 동네인데 그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 회사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큰 부도가 없는데 건설 회사들이 거기다 지금 산소기 꽂고 있잖아요. 큰 유력한 회사들이 다 부도가 이미 났고 부도 안 난 회사들도 거의 법정 관리도 많고 산소기 꽂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기업이 없어서 건설이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서울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반 초선 재선 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정치 경력도 짧고 오랫동안 다선 의원이시니까 또 전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전주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전주역에서 철도공단, 철도공사 그리고 전주시 또 유관기관 관계자들하고 전주역 건설에 대해서 450억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900억짜리로 지금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금방 국토부 철도국장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막 인터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지만 지금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참 참혹하지요. 네, 제가 하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만 4월 달에 20조 원저리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제 상정이 되면 여기에 최소 1조, 많게는 2조 규모의 AI 인프라
지원에 관한 예산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중에 절반은 수도권에, 그리고 절반은 경상도 한 군데, 전라도 한 군데, 충청도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AI 밸리, AI 파크, AI 시대로 넘어가는데 AI의 어떤 근거지를 만드는데 그 전주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거의 8분 응선은 넘었습니다만, 이게 되면 그래도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떤 희망의 근거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총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천문에서 지금 자영업자 문제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그런데 너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핵 문제에만 경도돼 가지고 거의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역은 거의 이런 데서도 지역은 또 외면받고 있는데, 물론 도당 위원장은 아니시지만 최고 선배 정치인이니까 민주당 도당과 함께 자영업자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여타의 중소기업들과 공식적인 어떤 간담회들을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53분간 통으로 우리 전북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에는 제가 출연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사실 초선의 이재명 대표와 5선의 정동영 의원 구도 속 여러 우리 전북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 가운데 정동영 의원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 큰 꿈들도 좀 많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동영 의원님의 행보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국회보다는 그래도 22대 국회가 10명이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팀워크, 특히 대광법은 이번에 이제 익산에 이제 이춘석 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했고, 또 법사위에는 이성윤 의원이 또 박희승 의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뒤에서 의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했고 하듯이 전라북도 일에 대해서는 원팀입니다. 원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금방 김영기 대표 말씀하신 무너지고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 지금 작년 요맘때 24년 초지요. 25년도 경제가 2.1%는 성장할 거다. 그것도 낮습니다만 이게 2.1이 아니라 1.9, 1.7, 1.5 지금 1.4까지 전망이 내려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0.몇 %로 추락할 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환경이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특히 피해가 전라북도에 이제 몰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추락하는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을 들어서 밖으로 돌리면 윤석열 2년 반 동안에 망쳐놓은 멸공을 기치로 해서 완전히 이 고립무원의 그런 외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동북아에서의 상호 평화 공존 분위기로, 그런 체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으로 봐서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AI 전환 시대에 전주와 전라북도가 AI의 거점을 하나 확보하는 것,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역할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평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마무리 말씀을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선진국입니다. 문화 강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4월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참여자치전북 심리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